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종점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렇다면 백지화할 테니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초강수를 둔 건데 누구의 잘못인가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 싸움 탓에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자, 또 한 명의 MB맨 유인촌 전 장관이 문화체육특보에 임명됐습니다. 17일 전망이 나오는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여부가 전국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죠. 자, MB맨들이 속속 귀환하는 이유,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월 6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추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에 간판을 걸고 붙자는 원 장관을 향해서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서명했습니다. 7년 전 출생 직후 경기도 김포에 안매장됐던 영아 유골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친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인에서도 영아 살해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됐던 6명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유족들은 잇따른 석방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상실 신고가 34건이 있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문제가 발생했던 차종을 포함해 전기차 6개 차종 13만 대를 무상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내일 다시 북상을 하면서 내일부터 주말까지 남부지방에 장대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선 변경의 특혜 논란이 불거졌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은 지난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31년 경기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노선이 애초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교통이 혼잡한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겁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 12필지,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2만여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노선이 변경됐다며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어려운 통가 구간에 불과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에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한 발 더 나가 전면 백지화를 공언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이번 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짓 선동 때문에 지역의 수건 사업이 망가졌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이미 팩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 변경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는 무관한데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생이 진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 거짓말 전쟁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고속도로 하나 가지고 이걸 또 정치 선동화해서 또 총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안으로 검토한 새 노선은 교통 수요나 사업성, 환경 측면에서 기존 노선보다 유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백지화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민주당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십시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국책 사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사업 백지화는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 테니 민주당도 당 간판을 걸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는 어린아이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가의 살림, 이게 또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를 직접 찾아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사업 백지화라는 정부의 초강수를 엄호하는 여당과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겠다고 벼르는 야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독자적으로 조사해왔던 정부가 내일 2년간의 자체 분석 결과를 담은 최종 검토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과 더불어서 일본을 향한 제안도 함께 포함될 전망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측 최종 검토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진행된 전문가 그룹의 분석 내용과 지난 5월 후쿠시마 현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 분석 데이터,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 제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종합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제언할 내용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평가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개될 거란 측면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기준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는 그 내용 결과하고 그에 따른 그러면 정부는 어떤 포지션인지 당연히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압박해도 수입 금지 방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거쳐 내일 저녁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검토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대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용 정치투쟁을 멈추라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야 농성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정현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의 국제적 건의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은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 삶았다고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지금 중요한 건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하는 거라며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선동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어민과 수산업자 등 우리 국민이라며 냉철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괴담 선동몰이로 농민 죽이기도 모자라 이젠 어민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당입니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합리적 우려를 정부와 여당이 괴담으로 치부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IAEA 보고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방한하는 사무총장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저희 민주당 대책위와 전문가 그룹과 첫 번째 미팅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제적 여론 환기에 나선 데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은 1박 2일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장외 집회와 별개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통해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IAEA의 결과를 믿으라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와 소관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오염수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여당도 사드 전자파와 광우병 사태 등을 고리로 맞불 여론전에 나설 태세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 정상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도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해외 방문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먼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각국 정상들과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특히 관심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회담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현지 시각으로 13일 한 폴란드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해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전격 방문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이나 정상회담은 계획에 없고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89명이 동행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 6명이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재판에 잘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썼는지, 무전기가 안 들려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재판이 비슷한 참사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나란히 풀려났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 두 사람이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핵심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의 보석도 줄줄이 허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 지역의 치안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반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600건에 육박하는 미신고 영아 수사에 나선 가운데 7년 전 출생 직후 딸을 텃밭에 안매장한 친모가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영아 유고를 발견하고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용인에서도 영아 살해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있는 한 텃밭. 지금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어야 할 아이가 7년 만에 땅속에서 유골로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40대 친모는 이곳 친어머니 텃밭에 시신을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시간 만에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텃밭 주인인 친모의 어머니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유기 혐의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친모의 어머니와 이혼한 남편도 공모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비극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야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와 장모를 체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다운 증후군 증상을 보이자 친부가 살해를 결심했고 장모인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친모도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는 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죽이기도 했을 거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하게 베이비박스 같은 데 넣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형사처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경찰에 이거 수사를 맡기니까. 이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23명. 경찰은 남은 540명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대해서 관할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신청된 공탁 2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서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가 명백해 민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잇따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수리된 것과 관련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지난 2019년 8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제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이 나간 8월 27일 영수증의 세부 집행 내용과 확인자는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검증할 수 없는 건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치 검찰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시민단체는 영수증 외 다른 증빙 서류가 없어 이렇게 대부분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집행된 특활비는 모두 292억 원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정기 지출분과 수시 지출분으로 나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53%가량인 156억 원,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금액이 80억 5천만 원, 대상을 알 수 없지만 최소 15곳 정도로 분배된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5곳 정도의 배분된 자금은 검찰 내 특정 지위의 누군가가 매달 받아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한 15명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천만 원씩 매달. 수시로 사용된 금액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쓴 특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47%가량인 136억 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4억 6천만 원 가량입니다. 수시 사용분 가운데선 연말에 몰아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4억 1,100만 원이 일선 검찰청에 추가 배분됐고 12월 19일엔 1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수사와 정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재임 시절 자료가 유일하게 모두 확보된 문무일 전 총장 기록조차 집행 금액과 증빙 내역이 최소 2억 원가량 불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활비 자료는 기밀을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해 공개했고 15곳도 사람이 아닌 부서에 지급했으며 한 번에 지급했다는 거액도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세금 오남용과 자료 무단 폐기 의혹 등을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구 때린 뒤 끌고 나간 2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여성이 안에 타고 있으면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갑자기 조르고 마구 때린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CCTV엔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도 함께 막아 세운 끝에 A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은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쳐지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12층보다 더 위층에 사는 A씨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했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던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 이미 성폭행할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한 뒤 수천만 원을 빼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날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린 신종 퍽치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이끌려 골목을 지나갑니다. 기둥 뒤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압된 취객의 손가락은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사용됐고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유흥가를 돌며 만취한 사람을 노려 돈을 빼앗은 혐의로 32살 남성 장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장 씨가 지난 1년 동안 가로챈 돈은 모두 5,500만 원. 취객의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출을 받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PC에서 카톡을 보니까 카드론을 돈을 찾아서 카드론을 핸드폰에 있는 토스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더라고요. 그런데 장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다짜고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자기 와이프를 끌어안았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다음날 전화를 걸어 차량에 토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협박해 돈을 더 뜯어낸 겁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했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여기 집사람 옷에도 토했어요. 차 부족했지만은 신형인 거 아시죠? 시트하고 다 바꿔야 돼요.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잇따른 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남구 선릉역 인근 거리에서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미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처럼 스마트폰의 보안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퍽치기범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을 만들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주범 A씨와 운반책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10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A씨 등은 서울 연남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등을 만든 뒤 알약으로 재가공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가 화단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을 제시했다가 1, 2차 수정안에서 각각 80원과 210원 낮춰 12,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위원은 1, 2차 수정안에서 각각 30원, 80원을 올려 9,7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추가 회의를 잡고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했던 4개 차종을 포함해서 전기차 6개 차종에 대해 전면 무상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상수리 대상은 13만 대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무상수리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차, 기아가 제작해 판매한 6개 차종입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로 교통당국에 결함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GV70 전기차와 G80 전기차, 아이오닉6도 포함됐습니다. 아이오닉 모델 7만여 대와 EV6 4만 6천여 대 등 모두 13만 6천 대가 무상 수리를 받게 됩니다. 앞서 YTN은 국내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4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현상으로 30여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안에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고객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합니다. 과전류 유입을 미리 감지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경고등이 켜진 차량은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새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주행 중 문제 현상이 발생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차례로 알린 뒤 속도가 줄면서 30분 정도는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가까운 정비소의 입구에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새마을금고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적금은 모두 보장되고 또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차 안심시켰습니다. 중도 해지한 돈을 다시 예치하면 원래 약정 이유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해주기로 했는데 시장 불안이 가라앉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연체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으며 불안감이 커지자 고객 안심시키기에 나선 겁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자금이 77조 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급 여력이 넉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일출 사건이 좀 있었을 때 그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해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금고에는 여전히 문의 전화나 상담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좀 물어보러 왔어요.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깐 들렀는데 좀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기준 6%대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가 넘는 수준. 1차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가 문제지만 감독당국인 행안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위축되며 더 일찍 위험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관리감독 논의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에는 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최고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동반돼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부터 일본 열도까지 동서로 긴 구름띠가 형성됐습니다. 열흘 남짓 지역을 옮겨다니며 물폭탄을 뿌리던 장마전선입니다. 숨고르기를 하던 장마전선이 내일부터 다시 북상합니다. 주말까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를 쏟아붓겠습니다. 7일과 8일 사이에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에는 제주도와 전남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전북과 영남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호남과 영남에도 2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 남부에는 평균 200mm 이상의 비가 왔고 특히 전남 내륙에는 400mm를 웃도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남부에 또다시 호우가 예보되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초강수를 둔 건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왜 이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동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해왔고 TF까지 구성한 상황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백지화하겠다면서 오늘 폭탄 선언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부터 오늘 백지화 선언까지 과정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에디터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서울 이 양평 고속도로가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제기됐던 거는 2007년이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예.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민자 컨소시엄이 이거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사업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상시 정체가 됩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서면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6번 국도가 있거든요. 그 남한강에 따라서 쭉 가가지고 저게 이제 팔당대교까지 이어져가지고 남양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물머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여기가 항상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또 맨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 만들어 달라, 이게 항상 얘기가 있었고, 그게 2008년에 민자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2016년에 양평군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이주를 많이 하면. 그러면서 다시 우리 좀 해달라라고 해서 2017년 1월에, 정확하게는 2017년 1월이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5개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가 하는 거를 2021년에 통과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수익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0.83이 나와서 1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넘었어요. 근데 수익성 말고 정책성 AHP 평가가 있는데 이게 0.503이 나왔는데 0.5를 넘으면은 정책으로 해도 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막힌다고 하니까 그래 만들어 보자,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노선이 처음에 강서면, 아까 전에 그 그림도 나왔지만 강서면에 있던 게 갑자기 이 정부 들어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이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위쪽에 있는 양서면이었는데, 양서면이네요. 제가 두 개 헷갈려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양서면으로 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6번 국도가 이거 주로 막혀가지고 했는데 6번 국도가 바로 그 남한강 있죠, 지금 양서면 밑에 있는 강줄기, 그거를 따라서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막히니까 여기다가 뚫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양평 주민들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강상면으로 언제 밑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올해 5월이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7월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을 찾아가가지고 변경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양평군이 변경안을 3개를 하고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꾼 이유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6번 국도가 막히니까 그거를 위해서 대안을 양서면 쪽에 한 건데 갑자기 이제 강상면이 되니까. 근데 해필 알고 보니 거기 강상면 그 톨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나들목이라고 하죠.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고, 심지어는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세우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있는 그 회사, 옛날에 양평 공흥지 그 대행사였던 여기가 소유한 땅까지 축구장 넓이 한 4개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 이거는 그러면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그쪽이 막히는데 그쪽은 아니고 왜 밑으로 내렸지? 이거는 특혜 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당정이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이니까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러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노선을 재검토하겠다까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예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어떤 가짜 뉴스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자료 없이 그냥 우물에 독극물 탄다, 예. 방사능 테러다, 다 죽는다라는 것으로 무조건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의 최종 보고서까지 뭐 깡통 보고서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믿지 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끝이 안 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의혹 제기 같은 경우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네. 공교롭게도 변경안이 나왔는데 변경안 끝에 김건희 여사 제가 듣기로 선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 땅에 있어서 이게 좀 오히려 김건희 여사 땅값을 올려주려고 정부가 나서서 이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정부는 설명할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건희 여사 땅을 높여주기 위한 강압적인 정부 차원의 권력의 부정 축제형 비리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 거기에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한 게 아니고 오얏 나무 밑에서 각을 매지 말았어야 되는데 됐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지금 이것이 옳다라고 추진하면 예. 2031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은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처럼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기존 아니고 변경 아니고 이걸 다 백지화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저는 첫 번째는 그래서 괴담 시즌2로 이야기하면서 예. 아무런 근거 없이 딱 두 가지 팩트밖에 없죠. 기존 안과 변경안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변경안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변경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네. 기존 안과 변경안이 생겼다는 거하고 변경안의 끄트머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선산 땅이 있다는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지금 저런 식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식은 이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 왜? 기존 안으로 해도 기존 안에 대안한 변경안은 합리적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변경안이 훨씬 더 유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한강을 지날 필요가 없거든요. 변경안이 나옵니다만 기존 안은 남한강을 지나야 됩니다. 양서면을 지나려면. 여러분 아시지만 남한강은 어떤 데입니까?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상수원입니다. 젖줄입니다. 거기에 교량을 놓는 거하고 교량 없이 가는 거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강성면으로 가게 되면은 다리를 놓을 필요가 놓을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양평 국민들의 바라는 바들을 정말 정쟁의 그냥 도구로서 다 백지화시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기존 안으로 해도 이거 정책의 효용성에서 그야말로 괴담에 밀려가지고 훨씬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걸 정책을 다시 네.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변경안을 고집한다면 김건희 고속도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관철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중지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서 기존의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를 어떻게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의혹이 없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는 일단 백지화하고 다시 뭔가를 논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백지화 해버리는 겁니까? 백지화한 거죠. 백지화한 일단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송파에 살기 때문에 네. 이게 송파가 기점이에요. 송파에서 양평까지 가는 네. 27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가 엄청 많은데 양수리나 두물머리나 그 양평에 사시는 주민들이 교통이 정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 27km짜리 수조원이 드는 고속도로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비 타당성을 해봐야 되고 아까 김기일 네. 에디터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비용 대비 지출 대비 비용 효과가요. 일이 안 나오는 거니까 썩 효용성이 좋은 예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지금 그 기존 고속도로 안을 지금 수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국가적인 도로망 차원에서는 저걸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제기된 의혹과 반박의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앞서 설명을 들어보면 15년간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양평 군수도 오늘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지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뭐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정권은 이 정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김대중 정부 때 이호 여사 땅이 갑자기 고속도로 나들목에 이 턱 칸이 있는데 거기에 변경이 됐더라. 그러면은 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실히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뭐 저는 급발작 정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염원을 해오고 다 어쨌든 모든 절차를 다 거친 거를 야당 공세 며칠 만에 뒤집는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민주당 가서 욕해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나 마찬가지. 모든 거를 정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세가 있으면은 정치인은 정무직이니까 뭐 이렇게 정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맞설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행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이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역대급의 지금 뭐 헛발질이라고 보는데 아나무인의 이제 적반하장을 지금 이렇게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청천벽력이죠. 양평구민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떤 식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명을 다 했고 설명을 할 거라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존 안과 변경안을 왜 새로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의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김건희 고속도로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이건 그 독국물 탄 거라고 설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TF팀 만들어가지고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김건희 고속도로를 계속 낙인을 찍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정책은 뭡니까? 다시 기존 안으로, 그러니까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정치 의혹과 공방에 밀려서 합리적인 효용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전혀 환경 영향에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안을 고수해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정말 우리 말 믿어주세요. 이건 대통령 가족의 권력형 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정말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딱지를 계속 들을 것인지 둘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지화 시켜서 일단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민주당의 그런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양평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에서도 효용가치가 1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27km짜리 고속국도 만드는 건 사실은 수조 원 들어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종합적 처음부터 다시 애초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변경된 안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 처음부터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러니까 역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정쟁의 대상이 됐어요. 그게 진짜 정책의 문제이든 아니면 진짜 다른 문제이든 어쨌든 정쟁의 대상이 돼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이니까 안 해. 이런 국가 마비됩니다. 지금 정쟁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항상 논쟁을 벌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김건희 여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차분히 하고 그거를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한다고 그런 국민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야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거는 여당이나 정부가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멈춰버린다? 국가 마비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러면 누가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 정부를 믿고 이 지금 이런 사업을 계속 바라볼 것이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교롭게 거기에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가 만들어가지고 양평 공흥지구 그 부동산을 한 그 개발회사가 ESIND거든요. 여기에서 2017년과 2019년에 축구장 2개 정도 넓이, 하나 정도 넓이의 땅을 또 추가로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던 선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가 거기 땅이 있었으면 그러면 의혹 제기 안 할 겁니까? 의혹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러면 들어서 설명이 납득이 되면 포기할 생각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YTN도 자막 만들어놨잖아요. 민주당이 제기하는 거에서 소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개판이라지만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대통령 부인 처가 일가의 땅이 선산이 있다는 거기에 정부의 국책 사업을 갑자기 안을 바꿔가지고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이 엄청 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못 믿습니까? 자신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흥분한 겁니다. 그렇게 가짜뉴스 할 거면 정말 나를 고발해서 까보자. 저는 그래서 이게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유지잖아요. 저는 내년까지 총선까지 이걸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김건희 고속도로 낙인 찍고 갈 겁니다. 이걸 애초에 우리는 세기를 박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린 뭐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는 나와 이해를 있습니다. 합니다. 아니 네. 나와 있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의 애초의 목적이 2008년에 고속도로부터 그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남한강 위쪽에 짓는 걸로 다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6번 국도가 막혀요. 거기가. 예. 거기가 막히니까 거기를 해소하려는 건데 갑자기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강으로 다리를 지으면 안 된다? 물론 지을 때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차들은 다 위로 다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다리를 강 위로 다리를 짓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의 이 고속도로를 지어야 되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근데 하필 또 김건희 여사 땅까지 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변경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끝까지 저렇게 할 거예요. 2024년 총선까지. 그걸 왜 사업을 추진합니까? 기존안을 해도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변경안을 해도 이건 김건희 고속도로 낙인 찍혀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양평 국민들의 필요성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대낮에 벌건 대낮에 대통령 부인 일가가 있다고 그걸 강압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렇게 못 믿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민주당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앞으로 지금 백지화 됐지만 이 이슈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원희룡 장관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고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은 더 이상은 그 거리를 주고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장관직이니 뭐니를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반박까지 지금 듣고 왔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까지 초강경 대응하는 이유, 앞서 지금 야당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이제 총선 전략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총선 악재를 좀 사전에 차단해보자 이런 의도도 좀 있을까요? 뭐 이게 차단이 될까요? 그러니까 차단 안 저는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십니까? 해서 이게 계속 더 이어질 거고 예. 민주당에서는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국정조사 해보고 뭐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보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 정략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뭐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목적이 이건데 6번 고속도로의 주 정체를 하려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밑으로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고 뭐고 그리고 왜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찾아가가지고 변경안에 만들어오라고 해놓고 그쪽에서 합니까?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했다라는데 공청회를 한 흔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건 또 바꾼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의혹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야당이 제기 못할 건지 뭐 여당에서나 정부에서는 불편하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믿냐 안 믿냐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믿고 믿으세요, 싶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학생도 있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믿고 싶은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참 흔들리네요. 그 그러니까 믿음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제기한 다음에 백지화만 안 했으면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정부 측에 설명을 하면 설명이 납득이 되면 거기서 멈추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납득이 안 멈추지 돼요. 않죠. 왜 납득이 안 돼요?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앞서 하셨던 얘기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설명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 6번 국도 채증 이야기 설명드릴게요. 6번 국도의 채증은 그 두물머리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양서면으로 되었던 기존안은요.
거기 있던 양평군의 북부 지역 사람들한테 조금 접근이 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도 서종면이라고 북부에 있는데 서종면 분들도 다시 두불매로 돌아서 다시 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게 강상면으로 바꾸면 양평군의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중부와 남부 사람들은 훨씬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바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교통량의 이용 효용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을 하시면 되잖아. 그 밑에는 88번 국도가 있고요. 물론 그거보다는 빠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까지 그러면 한 어떤 말을 설명해도 납득을 안 하려고 하잖아. 한 번도 양서면이 아닌 곳으로 이게 계획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모두 민자고속도로도 자주는 없다고 하지만 기존 계획에서 2번이나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자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처갓집 따겠다고 이게 무슨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부동산 회사는 왜 거기다 땅을 샀는지 그럼 제가 그거는 참 선산이래잖아요. 두 분이 저희 잠시만요. 개발회사가 산 거예요. 예. 그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저희 나이트 포커스의 두 분이 목요일마다 나오시는데 와. 나오신 후에 가장 강렬하게 좀 토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계속 하시면 오늘 지도 그래픽만 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대통령실하고 논의가 됐냐 오늘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책 사업이 백제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저런 결정을 하면 대통령한테 사후에 보고는 했겠죠. 그렇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책 사업이 추진되다가 일단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어떤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한 저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됩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제2의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괴담들을 끝까지 가져갈 민주당이고 반성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 뉴스가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걸 계속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해놓고 의혹의 최초 발설자인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는 걸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고발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백지화시켜서 진짜 그 민주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으면 고발을 하시면 그래서 민주당이나 TF팀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정조사 저 찬성합니다. 저 김주일 대표님. 국정조사 찬성하고 특검하세요. 정말. 해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거짓말인지 진짜 만천에 드러내길 바랍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해도 수준껏 하셔야지. 할 거 다 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도 찾았고요. 끝까지 추적할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고 뭐 앞으로 지금 뭐 백지화 선언했습니다마는 이 의혹에 대한 민주당 지금까지 계획한 일정들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뭐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좀 뭐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쟁은 정쟁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정부 여당 분들이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지 누가 혹자가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도박하다가 밑장 뺐는데 걸리니까 판을 엎어버렸다고 뭐 이런 비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정쟁을 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양평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어쨌든 정쟁은 할 건 하고 뭐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는 재개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좀 재개를 해서 조금 양평 국민 수십만 명의 양평 국민들이 좀 상처받은 거를 좀 위로하고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앞서 김근식 실장님이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이 예도 들어주셨는데 이 외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 가운데 가짜 뉴스도 사실 그동안 상당수 있었거든요. 이 건은 이런 내용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하게 비판해 왔어요. 그동안 그 김의겸 의원의 부주의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첼리스트의 제보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안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뭐 일부 사과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과정이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먼저 이런 것 좀 바꿔주세요. 여기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먼저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자체장 양평 군수가 들어오자마자 국토부에서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변경안을 마련해보라고 해서 거꾸로 갔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부터 해서 불투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필요하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투명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의혹이다, 이게 가짜 뉴스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인지 말도 안 되는 의혹인지가 판명 나면 어떻게 할지 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특검하고 국정조사 하면 되고요. 자꾸 뭐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는데 환경영향평가에도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환경안전평가원, 그리고 그 해당되는 지자체 가 들어와 있어요. 하남시, 광주시, 우리 송파구, 그다음에 양평군의 환경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대표 열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변경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것과 실제로 에타와 관련해서 효용성의 측면에서 어디에 이 분기점이죠.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정션이라고 하는 분기점을 둬서 중부내륙 고속국도와 연결했을 때 훨씬 이용곡이 많은가에 대해서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공교롭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대형 권력형 비리로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또 이 의혹을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오늘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데, 양평 그 국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다시 좀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MB계 인사들이 현 정부에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또 한 명의 MB계 인사죠.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이 신설된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보 자리를 이제 대통령이 하나 또 임명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대외협력특보라고 이제 이동관 특보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죠. 곧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면 그 특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이 문체 특보가 이제 임명이 된 건데요. 저는 이제 MB계의 MB맨이 자꾸 귀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보수 정당의 인재 풀에 저는 그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에 적폐 수사로 인해서 친박계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 시기에 일을 했던 분들은 거의 사실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가용 가능한 그 인재풀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이 사실상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특보를 왜 따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그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국무위원으로서 문체부라는 정부 부처를 이끌고 나름대로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유인천 장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이미 십몇 년 전에 문체부 장관을 했던 경험, 그다음에 실제로 연극 배우이자 탤런트로서의 문화에 대한 현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그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화 체육의 어떤 향후의 어떤 큰 그림들을 좀 조언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두면서 좀 필요해서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자리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1년생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거 옛날 지금 자료 화면인데 최근 거 사진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좀 스타일도 젊고, 그래서 야, 여기 연예인은 다르구나, 일단 안 늙는구나 연예인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생각도 좀 깨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장관은 언론인, 그리고 차관 1차관은 이제 뭐 관료, 2차관은 체육,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화 쪽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서는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은 인사라고 봅니다. 장미란 교수 발탁에 이어서 예. 문체부의 어떤 그 문화체육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좀 완성하는 그런 측면의 신설이다. 그 라인업에 완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데 해픽 왜 유인촌인가 사실 그건 들어 왜 그러냐면은 뭐 인력풀의 한계라고 하는데 사실 문화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옛날 분들은 이제 김대기 지금 비서실장이 문체부에서 2차관 했을 때 모셨던 장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연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좀 다 젊은 분들 검사 아니고 MB맨 아니고 좀 이런 분들 좀 찾아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야는 좀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초기 인사부터 함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건 좀 심했다 하고 비난을 많이 하신 것이 검찰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MB 정부 시절에 여러 인사들이 있지만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정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는 뭐 유인촌 MB 정부 시절에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MB 카르텔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인사들 다 썼어요. 우리도 그러면 전 정부, 과거 보수 정부 인사들을 써야 되는, 쓸 수밖에 없겠죠, 일부는.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라고 해서 그분들 다 그냥 형용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전 정부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86 카르텔 정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네, MB 카르텔이냐? 지금 86 카르텔이냐 여야의 공방을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정말 많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 뭐 일했던 분들이 뭐 저분들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인천 오늘 특보가 임명이 됐고요. 이동관 특보는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캠프 때부터 초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같이 정치적으로 조언했던 그룹이 MB 출신 MB 정권 시절에 조언 그룹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아까 그래프에 보니까 이재호 고문님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제 무슨 요직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또 민주화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현 정부 타도하는 단체 보조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호 고문을 모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걸 저는 지나치게 MB맨 또 MB맨 카르텔까지 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개념화하는 것은 좀 경강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풀의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같은 보수 정권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적폐 수사 때문에 등용할 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뭐 진보 정권은 안 그러냐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인사들 데려다 쓰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회전문 인사에 대한 그 비판이 여야 막론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인사들을 뭐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까지 비판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많기는 많아요. 아까 전에 그래픽에 말고도 예를 들면 이주호 장관도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이를테면 김태호 안보실장 1차장도 그렇고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사실은 대변인 했고 뭐 그렇게 보면 인력풀의 한계인 것도 있고 뭐 적폐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개가 많이 사라진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적폐 수사를 지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 그래서 약간의 껄끄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약간 잠재적 위협으로 볼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살면서 지난번에 대구시장의 선거에 뭐 박근혜 복심이라고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고 이번에 지금 뭐 TK에 여러 지금 박근혜 때 중용됐던 인사들 우병우, 최경환 등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 장악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그분들을 많이 기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안 좋았던 정책들이 반복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됩니다. 아직 말씀하셨지만은 이동관 지금 뭐 방통위원장 뭐 사실상 후보자 같은 경우에 17일쯤에 임명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장악, 방송장악 해가지고 지금 해직 기자 YTN에서도 여러 잘렸어요. 그래서 MBC 뭐 다 KBS 해직 기자 줄줄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고 뭐 경향신문 뒷조사 광고 뒷조사 해가지고 경향신문 광고 줄어들고 이거 최근에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잘해서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걱정입니다. 참 언론계도 걱정이고. 등용되는 사람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동관 특보 이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지명이 될 것 같은데 야당 비판이 지금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기됐던 학폭 관련해서는 그것도 또 사실 가짜뉴스에 기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정쟁화시켜서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상당 부분 해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깔끔히 해명이 된 겁니까? 아니 남아 있는 게 있죠. 청문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그러나 계속 지금 그 이후에는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동관 지금 특보가 MB 정부 수석 시절에 언론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방증을 몇 개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 추이를 아마 볼 것으로 보이고요. 뭐 대통령이 직접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까지의 언론에서의 어떤 야당에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임명할 것 같고 해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혹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재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재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그 여론의 동향을 보겠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6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회의를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들이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표현 말고도 뭐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도 오늘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의원 세 분의 실명이 나옵니다. 김영주, 송영길, 이상민 이렇게 실명을 콕 집어서 당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혁신위가 지금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호 혁신안 나왔는데 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수용한 건지 뭐 뜨뜻미지근한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2호 혁신안은 이제 위장 탈당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많이 그러니까 복당에 있어서 강하게 이제 5년 동안 뭐 못 오게 하겠다 뭐 이것도 지금 얘기만 나오고 있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조금 각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인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나온 거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쇄신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도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서복경 교수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은 몇 번 토론회도 가고 그랬는데 원래 저런 분이에요.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포문을 열긴 했는데 발언을 세게 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혁신위원들 중에서는 아마 서복경 교수가 제일 세게 얘기할 거다. 이 정치 쪽에 이제 또 교수도 하고 그래서 저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더 세게 얘기해도 된다고 보고요. 더 세게 얘기해야 된다.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이었으면 훨씬 더 세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혁신위가 안을 내도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좀 반응이 냉소적이다 보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죠. 저도 서복경 박사 잘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도 자주 알고 저런 원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서복경 박사가 저런 정도의 아마 강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해서 카메라 앞에서 저런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혁신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실제로 당의 최고위에 가서
결정으로 채택이 되고 그 실제로 관철이 돼서 민주당의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바뀌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호 의안으로 했던 게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인데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돈봉투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이게 검찰에 투항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호 지금 의안으로도 이 유장 탈당, 꼼수 탈당 같은 거 막겠다는 이야기 합니다만 그도 진전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저 서복경 박사처럼 강한 이야기 하는 것도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만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혁신의 방안들을 결정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혁신안을 내면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이것까지 더해져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섭니다.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상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방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을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류 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IAEA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우선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3일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오는 13일에서 14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박진 외교장관, 신강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방류의 안전성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정적 여론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우려를 나타내는 주변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例えば中国や韓国を含む海外の原子力発電所においてもトリチウムを液体廃棄物として排出しており、海外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と比べて低い水準に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또 오염수 처리 관련 동영상을 각국의 언어로 배포해 인터넷상의 가짜 뉴스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방류 시기를 재고 있는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모으는 데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후쿠시마 현지는 12년 전 원전 사고의 악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이번 오염수 방류로 또다시 소문 피해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3월 11일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지만 집에 붙은 탄력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실엔 가재도구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때 묻은 구급 상자는 누군가 급히 두고 간 듯 마당 한켠에 놓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 후타바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반나절 동안 마을 곳곳을 둘러봤는데 주민은 만나볼 수가 없었고요. 거리엔 온통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마치 폐허를 연상하게 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귀한 곤란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인데 지난해 피난 지시가 해제됐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3,300여 명이 살던 이 마을에 사고 이후 다시 돌아온 주민은 60여 명, 이전의 1.8%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이와키시에 있는 현 최대 규모의 어시장도 여전히 12년 전 악몽과 다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찾는 사람이 확연히 줄은 탓에 다른 지역 수산물보다 가격도 더 저렴한 데다 후쿠시마 안에서만 대부분 소비됩니다. イメージで敬遠しちゃう。やっぱり少しは下がっちゃう分、宮城の方が高くなっちゃう。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방류할 수 있게 조율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상황. 일본 정부와 IAEA까지 나서서 방류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本当に流してるのを目の前で見たら食べないと思う。 지난 12년 동안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편견과 싸워온 어민들은 또다시 소문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거냐고 반발합니다. 心配ですすごく心配です。あとはもうそっとしてほしいです。あまり騒がないで。 YTN 김태원입니다. 네,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 내용이 빠져 있고 또 과학자가 쓴 보고서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IAEA가 공개한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모두 140페이지입니다. 겉표지 바로 다음 장 아랫부분에 저작권 문구를 자세히 보면 IAEA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서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기술적인 문서에서 이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 장치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 검사 결과 그리고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종합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오염수가 제대로 그 처리되어서 방류될 수 있는 거냐. 그게 네.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 보고서가 어떻게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방사선 방호 기본 3원칙, 특히 정당화와 최적화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AEA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인데 방사선 관련 행위가 손해보다 이득이 커야 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AEA는 정당화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넘겼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류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정해져 놓은 내지는 그 검토 대상에서 다른 옵션, 다른 방안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런 검토였고요. 정부의 최종 검토 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노선 변경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은 지난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31년 경기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노선이 애초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교통이 혼잡한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겁니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 12필지,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2만여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노선이 변경됐다며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어려운 통과 구간에 불과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에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한 발 더 나가 전면 백지화를 공언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이번 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고속도로 백지화는 사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정쟁과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를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분 나쁘면 국민이 맡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을 만나 국회의 여소야대 탓에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며 이 총선을 낙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 이후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당 관련 주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위 출범 2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은경 혁신위원장. 시작부터 뼈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 옹호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한 성찰과 처방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렬한 반성과 대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혁신위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당 관련 주요 인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명을 거론해 직격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호 혁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걸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쇄신을 기치로 야심차게 닻을 올린 혁신위의 존재감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 경고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당장 총선 승리에 필요한 혁신안은 없고 모호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1호 혁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에서 발표를 향해서 오합지졸이 다 생각하시는데 김은경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일단 탈당하고 복당을 노리는 꼼수 탈당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갈등의 뇌관인 공천 규칙까지 손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만들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류 대표가 지난 2019년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펀드 투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새마을금고 차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진입장벽 완화를 선언하면서 당장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쟁 효과가 기대되지만 체급의 한계를 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재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인가장벽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대구은행이 나섰습니다. 은행업계의 매기를 자처하며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수익을 낸 경험을 전국으로 넓힌다는 전략입니다. 또 디지털 금융을 앞세워 전국을 공략하고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과 충청을 집중적으로 노릴 계획입니다. 중신용자이면서도 금리를 낮게 받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런 것을 56년간 저희들이 보여줬습니다.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매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금리 경쟁이 확대돼 은행 문턱이 낮아질 거로 기대합니다. 대구은행도 최대 0.25%포인트까지 나는 시중은행과 조달금리 차이가 사라지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규모 경기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상당 부분 또 그 대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경쟁 효과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기존 은행과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영업 전략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고 이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를 비교를 해보거나 그 온라인 금융으로 이게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지방은행 대부분은 산업자본 보유 한도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경쟁에 뛰어든 대구은행이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어둡습니다. 네, 실적이 내일 발표되는데 그래도 최악이었던 1분기보다는 나아지고 이후에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375억 원, 매출은 6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98%, 매출은 20% 줄어든 수치입니다. 글로벌 IT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한파가 주요 원인인데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이 3,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 4조 6천억 원보다는 나아진 것입니다.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1억 달러 넘게 나와 삼성전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의 판매 증가는 메모리 재고가 소진돼 저가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D램 고정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6월 3.35달러에서 올해 6월엔 1.36달러, 4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수준은 이미 제조원가 이하이며 추가로 더 떨어지긴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4분기에는 GPU에 탑재할 고성능 반도체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추월해 영업이익 9,600억 원, 매출 19조 8천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SUV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월 2,500원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수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공포돼도 KBS와 한국전력이 분리징수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넣어서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철 내내 땀 흘려 일군 농작물을 하룻밤 사이에 도둑 맞았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지난 4일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던 밤에 경기도 평택 고추 농가에서 생긴 일인데요. 수확을 앞둔 홍고추 5천여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고추 농사를 지어온 김효신 씨. 밤새 폭우가 쏟아지는 지난 4일 이튿날 아침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빨간 고추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군가 비가 내린 밤을 틈타 수확을 앞둔 고추만 쏙쏙 골라 훔쳐간 겁니다. 불과 4일 전까지 붉게 익은 고추가 그루마다 4-5개씩 달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풋고추만 남아 있습니다. 노부부는 이렇게 비닐하우스 3동에 있던 고추 800여 그루에서 5,000개를 피해봤다고 말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추를 딸 계획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빈 자리에는 이렇게 고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백지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하고 비닐하우스 CCTV 영상까지 보냈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인데다가 당시 장대비까지 쏟아지면서 용의자의 모습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피해 농가 상황을 잘 아는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약 같은 거 덜 하려고 지금 하우스도 지어서 약도 좀 덜 주고 그다음에 요런 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저희도 먹고 사실은 조금 남아요. 그걸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성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작물 절도 신고 건수는 평균 500여 건에 달합니다.
검거율은 40%대로 60%대인 일반 절도 검거율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에서 CCTV 등 방범시설이 도심보다 부족하고 액수도 크지 않아 좀도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우와 폭염을 오가는 이상기후 속에 어렵게 지은 농사를 망친 피해 농가는 좀도둑 출몰에 2번 울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한 뒤 수천만 원을 빼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린 신종 퍼치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 강남.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이끌려 골목을 지나갑니다. 기둥 뒤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압된 취객의 손가락은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사용됐고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유흥가를 돌며 만취한 사람을 노려 돈을 빼앗은 혐의로 32살 남성 장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장 씨가 지난 1년 동안 가로챈 돈은 모두 5,500만 원. 취객의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대출을 받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PC에서 카톡을 보니까 카드론을 돈을 찾아서 카드론을 핸드폰에 있는 토스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더라고요. 그런데 장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다짜고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자기 와이프를 끌어안았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다음날 전화를 걸어 차량에 토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협박해 돈을 더 뜯어낸 겁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했을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여기 집사람 옷에도 토했어요. 차 부족했지만은 신형인 거 아시죠? 시트하고 다 바꿔야 돼요.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잇따른 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강남구 선릉역 인근 거리에서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미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처럼 스마트폰의 보안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퍽치기범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이 등교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최근 김명애 총장과 동덕여대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총장 등은 평소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언덕길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빗길 올림픽대로를 슬리퍼 차림으로 내달려 음주사고 뺑소니범을 붙잡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매니저는 그젯밤 10시 50분쯤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40대 남성 A씨를 서울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함께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씨는 슬리퍼 차림이었지만 1km를 쫓아가 남성을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은신처를 두고 마약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이 압수한 것만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0억 원어치가 넘는데 시민 제보가 검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은 가방을 뒤져보니 비닐봉지에서 무더기로 나오는 초록색 알약, 엑스터시입니다. 한쪽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도 놓여 있는데 엑스터시 가루를 알약으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엑스터시 제조하고 맞네. 이거 안에 묻어있네. 엑스터시나 LSD를 가공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4명은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4월 말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가정집에서 마약류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일당이 근거지로 삼았던 서울 연남동의 주택입니다. A씨 등은 이곳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카트리지 옮겨 담은 뒤 운반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운반책들은 주로 한밤중에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택 화단 등에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물건을 그냥 넘기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범행은 2달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5월 중순경에 우리 경찰서에 시민이 우리 집 담벼락에 무엇을 놓고 간 것 같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마약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경찰은 은신처에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엑스터시와 액상대마 등 마약류 10억여 원어치와 엑스터시 제조기를 압수했습니다. 또 일당에게 엑스터시 가루를 넘긴 윗선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 출신 47명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들을 들여와서 중국 식품점과 SNS를 통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중국 식품점에 들이닥칩니다. 식품점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혀있는 알약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 건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판매업소를 덮친 겁니다. 연루된 업소는 인천과 경기 수원, 평택, 시흥 등에서 모두 9곳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식품점들에서 모두 2만 7천여 정에 달하는 막대한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5만 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은 수도권 일대 다른 중국 식품점들로 유통됐고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판매상들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복방 감초편도 들여와 판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들은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장기 복용할 경우 금단 현상이나 발작 증세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판매에 가담한 중국 식품점 운영자 8명,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검거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47명은 모두 중국 동포 출신이며 이 중 6명은 우리나라로 귀화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듀서 50대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BS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꼬꾸라지게 해서 닷새 만에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이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괴사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 부모는 1년 동안 무려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안성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 30대 A씨. 엉덩이에는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 20cm를 절개한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가 진단받은 병은 균이 피부 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보호자가 시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건 이미 폐혈증까지 진행돼 생명이 위독한 때였습니다. A씨는 2차례 이어진 수술로 현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혈증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염증 수치가 33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가다가도 죽는다. 잘못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문제는 시설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 입소자가 A씨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2명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고 A씨가 감염됐던 지난해 7월에는 5명이 동시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3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다른 입소자 보호자가 들은 설명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병이 재발해 고름을 빼내기 위한 허리 절개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찔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분명히 고지했거든요. 재발하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발했는데도 숨겼어요. 결국 괴사성 근막염 집단 발병 사실은 첫 발병이 있은 지 7개월 뒤에야 보호자 신고로 지자체 등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의뢰를 받은 감염내과 전문의는 집단 발병이 가능한 전염병이 아니어서 구타에 의한 감염일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서야 해당 장애인 시설은 한 입소자가 밖에서 갖고 온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기로 다른 입소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이 때문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묻는 YTN의 문의에 해당 장애인 시설 측은 은폐할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입소자들 집단 발병 과정에 방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달 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의회는 주무부서와 시설을 찾아 입소자의 안전을 살피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시설은 결국 지난달 자진 폐지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국비를 포함해 16억 원을 지원하는 안성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를 절약한 도심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 요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변기현 씨. 에어컨 냉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가게 입구를 두꺼운 비닐로 막았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던 건어물 상자도 한자리에 모아 효율을 높였고 냉동 창고에도 에어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낀 전기가 한 달에 800kW입니다. 절약한 전기요금이 13만 원이고 한전이 아낀 전기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상가 절전 캐시백 사업으로 15,9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평상시 여름에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올해는 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 도입된 이 사업에 모두 2,700여 곳의 상가가 참여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절전 계획을 세울 만큼 상인들의 열의가 높습니다. 일방적인 캠페인 방식이 아닌 실시간 절감 정보, 절전 팁, 그리고 절전 인센티브를 통해 상인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비슷한 제도가 아파트 단지에도 있습니다. 안 쓰는 플러그는 뽑고 전등을 끄면 하루에 1kW를 아낄 수 있고 절전 캐시백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도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한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반년 만에 인센티브로 수백만 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으로 이게 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스스로 외출 시 뒤돌아봐 형광등도 끄게 되고 코드도 자연적으로 뽑게 되고 그 혜택으로 우리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한전은 절전 캐시백 제도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과 회담 등 공식 일정은 둘째 날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작은 거인 옐런이 던진 화두는 세계 거시경제에서 단절된 미중 간 소통의 회복입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미국. 대량의 외화 유입 원인이 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절실한 중국은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위안화 약세와 자금 유출 우려에 진퇴양난입니다. 정반대인 G2의 금리 통화 정책이 접합점을 찾는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미중 간 안보 이익은 또 다른 암초입니다. 옐런 방중을 앞두고도 미국에선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 견제 조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라는 자원 무기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중국 관영 매체는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관세부터 철폐하고 제재도 풀라는 겁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실타래를 풀기엔 너무 꼬여버린 미중 관계. 3박 4일 동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워싱턴 DC 인근에 설치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다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던 워싱턴 희망나비 조현숙 대표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에 설치됐던 소녀상이 철거돼 현재 이 단체 회원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이 소유한 건물 마당에 설치됐던 소녀상은 최근 건물 1층에 입주한 업체가 앞마당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대체 부치를 물색해오다 지난 2일 한 회원의 집 뜰로 일단 옮겨졌습니다. 조 대표는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지만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더 좋은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기 소서인 내일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충청 남부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5도, 광주 23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2도, 강릉 32도, 광주 26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